김성호는 잠들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꽉 감겨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고 일정했다. 그의 마른 몸은 그가 가장 아끼는 자주색 벨벳 안락의자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누군가 보았다면 그저 낮잠을 자고 있는 연약하고 무해한 노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감긴 눈꺼풀 뒤에서 김성호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계산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자주 즐기는 게임이자 그가 진실 테스트라고 부르는 습관이었다. 김성호는 74살이었고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경기도 성남과 인근 지역에 걸쳐 한국건설 및 부동산 지주사,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그룹, 그리고 수많은 목재 가공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남자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신뢰만은 가지지 못했다. 수년 동안 김성호는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세 자녀는 그를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찾아올 때조차 오직 유언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마치 그것만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인 양말이다. 사업 파트너들은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가 뒤돌아서는 순간 칼을 갈았다. 심지어 예전 직원들은 은숟가락, 지갑 속의 현금, 희귀한 양주 등을 훔쳐가기도 했다. 점차 김성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다고 믿게 되었다. 만약 들키지 않고 무언가를 가질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나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이론을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의 서재를 지키는 육중한 참나무 문 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유리창을 총성처럼 두드렸다. 안쪽 대리석 벽난로에서는 불꽃이 타오르며 경계심을 늦출 정도로 아늑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김성호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두었다. 손 옆에 놓인 작은 마호가니 탁자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는 이미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의 한 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인 500만 원이 뭉칫돈으로 들어 있었다. 지폐는 고의로 봉투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 마치 정신없는 노인이 실수로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김성호는 기다렸다. 그때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재민이라는 청년이 안으로 들어왔다. 박재민은 김성호의 대저택에 들어온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시설관리 직원이었다. 박재민은 28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훨씬 나이든 사람의 피로가 서려 있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잠 못 이루는 밤과 끊임없는 걱정을 말해 주었다. 박재민은 호라버지였다. 김성호는 신원조사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 박재민의 아내 이혜리는 2년 전 둘째 아이를 낳던 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기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혜리는 떠났고 박재민에게는 산더미 같은 병원비 빚과 7살 난 아들 박민준만이 남았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원래 박재민은 혼자 일하지만 오늘은 폭풍으로 인한 긴급 수리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다. 박재민은 아이를 맡길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는 가사도우미인 최은경에게 아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을 것을 약속하며 데려오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최은경은 마지못해 허락하면서도 단호하게 경고했다. 만약 김성호 회장님이 아이를 본다면 부자 모두 즉시 쫓겨날 것이라고 말이다. 김성호는 남자의 부드러운 발소리에 이어 훨씬 작고 가벼운 아이의 발소리를 들었다. 여기 있어 민준아. 박재민이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구석에 있는 카펫 위에 앉아 있어.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만지지 마. 소리도 내면 안 돼. 김 회장님이 의자에서 주무시고 계셔. 만약 회장님을 깨우면 아빠는 직장을 잃고 우리는 오늘 밤 잘 곳이 없어져. 알겠니? 네 아빠. 작고 온순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잠든 노인 역할을 하던 김성호는 회의감 속에서 호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식당에 가서 은기들을 닦아야 해. 박재민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10분 뒤에 올게. 민준아, 제발 착하게 있어줘. 약속할게요. 아이가 말했다. 김성호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박재민은 떠났다. 이제 억만장자와 소년만이 남았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구석에 있는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째깍, 째깍. 김성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숨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방 안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놀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했다. 꽃병이 깨지는 소리나 민준이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불을 탐색하며 내는 부드러운 발소리를 예상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가난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한다고 김성호는 항상 믿어왔다. 하지만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김성호는 같은 자세로 머리를 고정하느라 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기다렸다. 그때 무언가 들렸다. 아주 희미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였다. 아이가 일어선 것이다. 김성호의 온몸은 모든 감각이 깨어난 듯 긴장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생각했다. 어린 도둑이 움직이는군. 그는 자신의 의자로 다가오는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민준이가 매 걸음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듯 느리고 주저하는 발소리였다. 소년이 가까이 다가왔다. 김성호는 무엇이 아이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봉투였다. 김성호의 편안한 손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500만 원이 놓여 있었다. 7살 아이도 돈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것으로 장난감이나 사탕,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밤 어디서 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김성호는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던 장면을 그렸다. 민준이가 손을 뻗어 돈을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는 모습 말이다. 그러면 김성호는 눈을 뜨고 현장을 포착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해고할 것이다.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 셈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발소리가 멈췄다. 민준이는 바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김성호는 아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기다렸다. 서둘러 움켜쥐는 소리를 기다렸지만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김성호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작고 차가운 손이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팔을 건드렸다. 김성호는 움찔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무엇을 하는 거지? 그는 의아했다.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건가? 민준이는 손을 떼뗐다. 그러더니 김성호는 작은 아이가 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었다. 김 할아버지, 소년이 빗소리에 묻힐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김성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킁킁거리며 심술궂은 노인처럼 크게 가짜 코를 골았다. 민준이가 움직였다. 그때 김성호는 당혹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돈을 가져가는 소리가 아니라 지퍼를 내리는 소리였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는 거지? 김성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편하게 있으려는 건가? 아니면 자기도 낮잠을 자려는 건가? 그리고 김성호는 다리 위로 따뜻한 무언가가 덮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밖에서 내린 비에 약간 젖은 아이의 얇고 값싼 바람막이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것을 김성호의 무릎 위에 작은 담요처럼 덮어주었다.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음에도 큰 창문에서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김성호는
그제야 자신의 손이 정말로 차가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정성스럽게 작은 옷을 노인의 다리 위로 펴주었다. 그러고는 아이가 다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추우신가 봐. 아빠가 아픈 사람은 추우면 안 된다고 했어. 김성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그의 대본에 없던 일이었다. 아이는 돈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때 탁자 위에서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이제 시작이군. 그는 생각했다. 내가 안심한 틈을 타서 돈을 가져가겠지. 하지만 돈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김성호는 종이가 나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봉투가 밀려났지만 숨기거나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김성호는 용기를 내어 왼쪽 눈을 아주 살짝 떴다. 속눈썹 뒤로 숨겨진 1밀리미터도 안 되는 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다. 민준이가 탁자 옆에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남에게 물려받은 것이 분명한 옷을 입은 마르고 작은 아이였다. 신발 앞코는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어른조차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집중력과 진지함, 그리고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봉투가 탁자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저 봉투를 탁자 중앙, 램프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 나서 민준이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김성호의 발 근처 바닥에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이 떨어져 있었다. 김성호가 자리에 앉을 때 무릎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민준이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고는 소매로 표지에 먼지를 닦아낸 뒤 현금 봉투 옆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이제 안전해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아이는 다시 구석에 있는 카펫으로 돌아갔다. 그는 앉아서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자신의 팔로 몸을 감싸 안았다. 그는 약간 떨고 있었다. 하나뿐인 겉옷을 낯선 사람에게 주고 이제 자신이 추워진 것이다. 김성호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진 채 그곳에 누워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김성호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지만 대신 잡힌 것은 비둘기였다. 돌처럼 굳어있던 그의 마음속 불신의 벽이 아주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왜 가져가지 않은 거지? 김성호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들은 가난해. 아주 가난하다는 걸 알아. 네 아버지의 신발 밑창에는 구멍이 나 있어. 그런데 왜 돈을 가져가지 않은 거야?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한순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이야기가 즐거우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김성호가 다음에 할 행동은 그처럼 부유한 사람조차 놀라게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박재민이 돌아와서 사장의 다리 위에 놓인 민준이의 옷을 보았을 때 그는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망치게 될까요? 김성호가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하기도 전에 지난 20년 동안 깊이 묻어두려 했던 옛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것은 2005년의 겨울이었다. 김성호는 당시 병원에 있었다. 그의 아내 윤미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암이 18개월 동안 조용히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호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모든 회의를 취소했고 모든 출장을 취소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일보다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당신이 여기 있군요. 윤미숙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너무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 당신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김성호가 말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윤미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김성호는 몸이 굳었다. 그의 세 자녀인 김준석, 김민규, 김수진은 그곳에 없었다. 김준석은 몬테카를로에 있었고 김민규는 아스펜에 있었으며 김수진은 뉴욕에서 화려한 패션쇼 런칭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세 명 모두 아버지에게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곧 올 거야. 김성호가 말했다. 부드러운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윤미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항상 알고 있었다. 마음을 너무 냉소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해줘요, 성호 씨. 내 죽음 때문에 당신이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했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윤미숙은 새벽 3시에 김성호만이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홀로 세상을 떠났다. 세 자녀는 3일 후에 전화를 걸어왔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언장에 관해 묻기 위해서였다. 그날부터 김성호는 마음 주위에 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직원들이 무언가를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모두 해고했다. 설명을 믿지 않게 되었고 눈으로 보는 것조차 믿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덫을 놓기 시작했으며 그때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 오늘까지는 말이다. 민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김성호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서재의 무거운 문이 갑자기 다시 열렸다. 박재민이 뛰어 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분명 식당에서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전력 질주해온 것이 분명했다. 박재민의 눈이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먼저 그는 겉옷도 없이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민준이가 있는 구석 카페 쪽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시선이 안락 의자로 옮겨갔고 그의 심장은 멎을 뻔했다. 아들의 낡고 값싸고 때 묻은 옷이 억만장자의 비싼 양복 바지 위에 덮여 있었다. 바로 옆 마호가니 탁자 위에는 현금 뭉치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박재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즉시 그려졌다. 그는 민준이가 사장님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만져서는 안 될 물건들을 만졌다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민준이가 돈을 훔치려다가 겁이 나서 덮어두려 했다고 생각했다. 민준아. 박재민이 공포에 질려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아이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다그쳤다. 내 옷이 왜 저분 위에 있는 거야? 저분을 만졌니? 저 돈에 손을 댔어. 민준이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아니에요, 아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저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종이가 떨어지려고 해서 안전하게 고쳐놓았어요. 오, 세상에. 박재민이 외치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회장님이 깨어나실 거야. 우린 이제 해고야. 우린 끝이야, 민준아.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공포에 질린 박재민은 서둘러 김성호의 다리 위에서 옷을 걷어냈다. 그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옆에 있는 탁자 조명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잠든 남자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속삭였다. 제발, 제발 깨어나지 마세요. 제발요. 박재민이 옷을 낚아채며 떨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결코 지울 수 없는 한 장면이 떠올랐다. 2년 전 병원 분만실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기계들의 날카로운 경보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혜리는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실패한 후 창백한 얼굴로 가냘픈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다. 박재민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 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3살. 난 민준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그치? 박재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이혜리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차가운 손가락으로 마지막으로 박재민의 손을 꽉 쥐었다. 약속해줘요. 우리 아이가 나처럼 배고프거나 춥게 살게 하지 마요. 이혜린이 속삭였다. 그 아이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약속해줘요. 약속할게. 박재민이 오열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게. 그 아이는 결코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을 거야. 이혜린은 눈을 감았다. 내부 출혈과의 싸움은 30분 뒤에 끝났고 박재민은 아내의 관 옆에서 어린 민준이를 안고 조용히 맹세했다. 아빠가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할게. 약속한다. 하지만 지금 이 화려한 서재에 서서 겉옷도 없이 떨고 있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박재민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실패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민준이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보여준 그 친절함, 이혜린이 가르쳐준 그 친절함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박재민은 젖은 옷을 손에 꽉 쥐며 지키지 못한 약속의 파편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미안해, 혜린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노력해 봤는데. 김성호는 자신의 몸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아버지의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뜨거운 열기처럼 박재민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공포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들킨 사기꾼의 공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단순한 친절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놓인 아버지의 공포였다. 박재민은 보이지 않는 괴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성호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너무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 그래서 직원들이 공포 속에서 살며 아이의 작은 배려조차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취급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런 남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김성호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함이 위험하다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김성호는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었다. 김성호는 낮게 신음소리를 냈고 일부러 연극적으로 몸을 뒤척였다. 박재민은 즉시 얼어붙었다. 그는 민준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문 쪽으로 서둘러 뒷걸음질 쳤다. 온몸이 다가오는 트럭의 전조등에 걸린 사슴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다. 김성호는 눈을 떴다.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방 안의 빛의 시력을 적응시켰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가에 서 있는 공포에 질린 남자와 소년에게 시선을 옮겼다. 김성호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하게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두꺼운 회색 눈썹을 찌푸렸다. 뭐야? 그가 거칠고 쉰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이 소라는 다 뭐지? 내 집에서 좀 쉬지도 못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 박재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냥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서요.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제발 회장님, 저를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방해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발요. 전 이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김성우는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은 탁자 위에 돈 봉투에서 잠시 멈췄다. 그것은 민준이가 밀어놓은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년을 보았다. 민준이는 더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떨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심판하는 듯한 심술궂은 노인에 대한 공포였다. 김성호는 똑바로 앉았다. 그는 손을 뻗어 현금 봉투를 집어들고 습관적으로 손바닥에 가볍게 두드렸다. 박재민은 고용주가 자신들을 도둑질하려 했다고 비난할 순간을 대비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얘야, 김성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민준이가 아버지의 다리 뒤에서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너 말이다. 내 할아버지. 이리 가까이 오너라. 김성호가 명령했다. 박재민은 민준이의 어깨를 더 세게 쥐었다. 회장님, 아이는 아무 뜻 없이 이리 오라고 했다. 김성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이는 아빠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는 떨리는 작은 걸음으로 안락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김성호의 무릎 바로 앞에 멈췄다. 김성호는 몸을 앞으로 숙여 얼굴을 아이와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로 좁혔다. 그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을 찾으려 했고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확신했던 탐욕을 찾으려 했다. 네가 내게 옷을 덮어주었느냐? 김성호가 물었다. 민준이는 침을 삼켰다. 내 할아버지. 왜지? 김성호가 다그쳤다. 나는 낯선 사람이다. 나는 부자고 위층 옷장에는 털코트가 가득하다. 그런데 왜 나에게 내 옷을 준 것이냐? 민준이는 자신의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김성호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가 추워 보이셨거든요. 아이가 대답했다. 우리 아빠가 추운 사람이 있으면 담요를 덮어주라고 하셨어요. 부자라도 추운 건 추운 거잖아요. 김성호는 침묵에 빠졌다. 추운 건 추운 거다. 너무나 단순해서 잔인할 정도의 진실이었다. 그는 박재민을 쳐다보았다. 남자는 숨을 잘못 들이마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이 이름이 무엇인가? 김성호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라고 합니다. 김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에 든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서재의 열린 문을 곁눈질했다. 어떤 생각, 계획이 조용히 그의 머릿속에 형성되었다.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소녀는 첫 번째 단계인 정직함의 단계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성호는 더 알고 싶었다. 이것이 그저 우연한 순간인지 아니면 소년이 진정으로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졌는지 알고 싶었다. 김성호는 돈 봉투를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네가 나를 깨웠다. 그는 다시 짜증난 척 투덜거렸다. 나는 잠에서 깨는 걸 제일 싫어해. 박재민이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나가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서둘러 민준이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멈춰라. 김성호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방을 가로질렀다. 박재민은 즉시 멈춰 섰다. 그는 감히 한 걸음도 더 떼지 못했다. 그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가도 좋다고 말한 적 없다. 김성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자신이 앉아있던 벨벳 안락 의자를 가리켰다. 저기를 봐라. 박재민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자주색 벨벳 위에 민준이의 젖은 옷이 놓여있던 자리에 작고 어두운 물 얼룩이 남아있었다. 내 의자다.
김성호가 가짜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벨벳으로 한 마당에 20만 원이나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젖어버렸어. 망가졌단 말이다. 제가 바로 말리겠습니다, 회장님. 박재민이 더듬거렸다. 걸레를 가져오겠습니다. 벨벳은 물이 닿으면 얼룩이 진다. 김성호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무겁게 몸을 일으켜 겁에 질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냥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문적인 복원이 필요해. 50만 원은 들 거야. 김성호는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테스트의 두 번째 부분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화풀이 할지 보고 싶었다. 압박감이 박재민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돈 때문에 민준이를 소리치며 비난하게 만들지 보고 싶었다. 그들 사이에 유대감이 깨질지 알고 싶었다. 박재민은 얼룩을 보았다. 그러고는 김성호를 보았다. 눈물이 필요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김 회장님, 제발요. 그가 애원했다. 저에게는 50만 원이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 월급에서 공제해 주세요.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그냥 제발 제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김성호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다. 남자는 공짜로 일할 용의가 있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김성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너, 김성호가 말했다. 네가 이 손상을 입혔다. 너 스스로 할 말은 없느냐?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작은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진지했다. 아이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다. 저에게는 50만 원이 없어요. 민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있어요. 아이는 작은 손을 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낡고 다른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었다. 바퀴 하나가 빠졌고 칠이 벗겨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노란 버스였다. 하지만 민준이가 그것을 쥐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건 엄마의 희망이에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버스예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쓰시던 거예요. 아빠가 저에게 주셨어요. 박재민이 숨을 들이켰다. 민준아,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요, 아빠. 민준이가 떨리지만 용기 있게 말했다. 아이는 김성호를 올려다보았다. 의자값을 내기 위해 엄마의 희망을 가져가셔도 돼요. 이건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잖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에게 화내시는 게 싫어요. 민준이는 손을 뻗어 부서진 장난감 버스를 가죽 수첩 옆 마호가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김성호는 완전히 멈춰 섰다. 그는 작은 장난감을 빤히 쳐다보았다. 숨이 턱 막혔다. 방 안이 갑자기 숨쉬기 힘들 정도로 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뭉칫돈을 생각했다. 수백만 원의 돈을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탁자 위에 바퀴 3개 달린 버스를 보았다. 이 소녀는 친절함에서 비롯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을 포기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김성호의 심장이 날카롭고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쪼개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자신을 뒤흔드는 진실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소년이 김성호 자신보다 더 부유했다. 김성호는 수조 원의 돈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다. 김성호는 천천히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의자가 좀 젖었다고 해서 이걸 나에게 주겠다는 거냐? 네, 할아버지. 민준이가 대답했다. 이거면 충분한가요? 김성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 스포츠카나 별장을 원할 때만 전화를 거는 자신의 자식들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가져가는 법만 알았다. 그래. 김성호가 눈을 뜨며 속삭였다.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래, 민준아, 충분하고 말고 아주 넘치도록 충분하구나. 김성호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연극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악당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피로를 느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온 죄책감에 억눌린 무게 때문이었다. 앉아라. 김성호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날카로움도 권위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지치고 외로운 한 노인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박재민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얼어붙었다. 앉으라고 했다. 김성호가 습관처럼 으르렁거렸다가 즉시 어조를 부드럽게 바꿨다. 제발 그냥 앉게나. 내가 자네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지 말고. 박재민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고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김성호는 손에 든 장난감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남은 바퀴를 부드럽게 돌리며 먼 곳을 응시했다. 고백할 게 있네. 그가 여전히 바닥을 보며 말했다. 의자는 전혀 망가지지 않았어. 그냥 젖었을 뿐이지. 1시간만 지나면 말을 걸 세부. 박재민은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뱉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호는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을 강렬하지만 정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자고 있지 않았어. 박재민의 눈이 커졌다. 자고 계시지 않았다고요? 그래. 김성호가 고개를 저었다. 자고 있는 척했지. 고의로 그 돈을 탁자 위에 두었어. 자네들이 가져가는지 보고 싶었거든. 현행범으로 잡고 싶었지. 박재민은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더 꽉 껴안았다. 상처받은 기색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저희를 미로 속의 쥐처럼 시험하신 거군요. 그래. 김성호는 회피하지 않고 인정했다. 나는 냉소적인 노인이라네. 재민군. 나는 모든 사람이 도둑이라고 믿었어. 모든 사람에게는 대가가 있다고 믿었지.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민준이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 그저 내가 추워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의 옷을 덮어주었지. 그리고는 어머니의 유품을 내게 내주었어. 김성호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손을 들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상관없었다. 내가 길을 잃었었네. 그가 속삭였다. 나는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지만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네는 아무것도 없지만 왕을 키워냈군. 김성호는 일어섰다. 그는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 마지막 용기를 짜내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다시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테스트는 끝났다. 김성호가 선언했다. 그리고 자네들 둘 다 통과했어.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다. 그는 박재민 앞으로 다가와 그것을 내밀었다. 이걸 받게. 박재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밖에나. 김성호가 강조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보상이지. 자네 아들이 방금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대한 수업료라네. 박재민은 망설였다. 그는 봉투를 보았다가 민준이의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제발. 김성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에게 따뜻한 코트와 새 신발을 사주게. 그리고 자네도 매일 아침 허리가 아프지 않은 침대를 하나 사게나. 받겠습니다. 박재민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필요 없네. 김성호가 대답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민준아, 너에게 사업 제안을 하나 하마. 민준이가 고개를 들자 눈이 즉시 반짝였다. 저한테요? 그래. 김성호가 말했다. 그는 작은 장난감 버스를 들어 올렸다. 이 엄마의 희망은 내가 가질 거다. 이제 내 거야. 네가 비용으로 지불했으니까. 민준이의 얼굴에 아주 잠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는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거래는 거래니까요. 하지만 김성호가 계속했다. 나는 바퀴가 3개뿐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단다. 정비사가 필요해. 미란베테, 여기 물건들을 고치는 걸 도와줄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고치는 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김성호는 70살이 넘은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음에도 무릎을 굽혀 7살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여기로 오지 않겠니? 이 서재에 앉아서 숙제도 하고 이 심술궂은 할아버지에게 다시 친절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렴. 그 대가로 네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내가 책임지마. 거래하겠니? 민준이는 아빠를 쳐다보았다. 박재민은 이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대놓고 울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다시 김성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아이는 앞니가 빠진 순수하고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네, 민준이가 말했다. 그러고는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억만장자 김성호는 손을 뻗어 그 손을 잡고 악수했다. 그 운명적인 비 오는 날로부터 3년이 흘렀다. 2008년의 봄이 부드럽게 찾아왔고 김성호의 마호가니 서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들어설 때 숨을 죽여야 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찼다. 커튼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 아침 햇살이 방 안 구석구석을 비췄다. 차갑고 휑했던 벽은 이제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했다. 민준이의 학교 과제물, 가족 초상화,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과 밝고 푸른 하늘이 그려진 집 그림들이었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사업 서류와 법적 문서들 사이로 항상 작지만 눈에 띄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노란 버스, 엄마의 희망이었다. 김성호는 성남에서 가장 실력 있는 보석 세공인을 고용해 잃어버린 바퀴를 복원했다. 새 바퀴는 단순히 교체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금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이제 10살이 된 민준이는 카펫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수학 숙제에 열중하고 있었다. 김성호는 익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이번에는 잠든 척하지 않고 아이 쪽으로 몸을 숙여 참을성 있게 숫자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 민준이가 수첩을 연필로 톡톡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소수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성호라고 부르렴, 얘야. 그가 수십 번도 더 했던 말을 되풀이하며 미소 지었다. 어디 보자. 박재민이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시설 관리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몸에 잘 맞는 수트를 입고 있었다. 김성호는 그를 대저택의 자산 관리자로 승진시켜
모든 관리 및 정원 직원을 총괄하게 했다. 고맙네, 재민군. 김성호가 찻잔을 받으며 말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거리감은 사라지고 신뢰와 우정만이 남아있었다. 준석이 소식 들으셨나요? 박재민이 조용히 물었다. 김성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장남 김준석은 방금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다. 김성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려 노력했지만 김준석은 오직 한 가지, 백지수표만을 원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네. 김성호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너무 늦게 가르쳤어. 민준이가 수첩에서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아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가끔 어른들은 듣는 법을 잊어버릴 뿐이에요. 김성호가 부드럽게 웃었다. 돈이 줄 수 없었던 온기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너는 참 현명한 아이구나, 박민준. 시간은 고요하게 흘러갔다. 2010년의 여름, 민준이는 12살이 되었다. 그는 서재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아 대롱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합격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전액 장학금이에요. 이제 79살이 된 김성호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손뼉을 쳤다. 훌륭하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추천서는 내가 직접 썼단다. 박재민이 들어왔다. 그의 수트는 이제 훨씬 더 세련되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김성호의 저택에 살지 않았다. 김성호는 그와 민준이를 위해 근처에 작고 아늑한 집을 사주었다. 그래도 박재민은 매일 민준이를 데리고 출근하여 일을 도왔다. 아빠, 들으셨어요? 민준이가 달려가 아빠를 껴안았다. 들었단다, 아들아. 박재민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김성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네. 김성호가 고개를 저었다.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준 사람은 바로 자네들이야. 내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진실이었다. 김성호의 친자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재민과 민준이는 매일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며 사소한 이야기와 시시한 농담을 나누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김성호의 대저택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그러다 2012년의 가을이 왔다. 14살이 되어 키가 훨씬 커지고 의젓해진 민준이가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김성호는 그곳에 더 마르고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있었다. 가벼운 심장마비로 그는 관찰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무서워요, 김할아버지. 민준이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김성호가 목소리는 약하지만 단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직 아무데도 안 간다.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박재민도 침대 반대편에 앉아 김성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저희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박재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호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삶을 바꾼 건 바로 자네들이야. 자네들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냉소적인 노인이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노인이라네. 그 주에 김성호는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유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이가 그의 다리 위에 옷을 덮어주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이 흐른 2015년의 봄. 17살의 민준이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다. 그가 입은 깔끔한 수트는
김성호가 그의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이제 84살이 된 김성호는 지팡이에 기대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해냈구나 얘야. 김성호가 말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신 분은 할아버지였잖아요. 김성호가 그를 품에 안았다. 너를 내 친아들처럼 사랑한단다, 민준아. 알고 있지? 저도 사랑해요, 김할아버지. 민준이가 그를 꽉 껴안으며 대답했다. 박재민이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리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김성호가 예전에 자신들 같은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설립한 김성호 재단의 상임이사였다. 두 분 사진 찍어 드릴게요. 박재민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김성호와 민준이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란히 섰다.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조부와 손자는 아니었지만 선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가족이었다. 다시 3년이 조용히 흘렀다. 2018년의 봄, 김성호의 대저택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붐볐지만 음악 소리도 와인도 화려한 파티에 정중한 웃음소리도 없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엄숙함으로 무거웠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마지막 모임이었다. 넓은 서재에는 변호사들, 기업 임원들, 그리고 금융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의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가 근처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서서 정원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20살이 된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훤칠한 키에 의젓한 모습이었으며 밝은 얼굴에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41살이 된 박재민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정원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화분을 가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재민은 더 이상 예전에 지친 기색이 없었다. 그는 차분하고 성숙하며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는 매년 수십억 원의 자선기금을 관리하는 김성호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방 안에서 변호사가 김성호의 마지막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자 장내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김성호는 3일 전 잠결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10년 전 작은 테스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자주색 벨벳 안락 의자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김성호의 친자식인 김준석, 김민규, 김수진도 참석해 있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명확히 구분되어 방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자꾸만 손목시계를 향했다. 그들은 대저택을 파는 것, 회사, 그리고 자산이 어떻게 나누어질지에 대해 서로 속삭였다. 그들은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급해 보였다. 변호사는 부드럽게 헛기침을 하며 읽어 내려갔다. 내 자녀들에게 유언장의 내용을 천천히 읽었다. 너희가 태어날 때 설정된 신탁 자금을 남긴다. 너희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나를 찾아온 적이 없으니 돈만이 너희가 원한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미 너희는 수십억 원을 가졌으니 그것을 즐기거라. 세 자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지만 곧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마치 유언장의 나머지는 더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떠나려 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변호사가 말했다.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짜증난 표정으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내 나머지 유산에 관하여 변호사가 계속했다. 내 회사들, 이 대저택, 모든 투자 자산과 개인 자산을 포함하여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게 무언가를 준 유일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세 자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되물었다. 누구요? 김준석이 내뱉었다. 우리가 그의 가족이에요.
변호사는 숨을 들이켜고 한마디 한마디를 명확하게 읽었다. 나는 모든 것을 박민준에게 남긴다. 방안이 발칵 뒤집혔다. 분노 섞인 외침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두 아들이 민준이를 가리켰다. 저놈이요. 그들이 소리쳤대. 관리 직원의 아들놈 말입니까? 이건 농담이에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조종한 거라고요.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에 든 작은 물건을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익숙한 표면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변호사는 손을 들어 질서를 요청했다. 김 회장님께서는 이 결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를 소리내어 읽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손으로 쓴 편지를 펼쳤고 방안이 점차 조용해지자 느리고 일정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갈까. 내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금과 재산으로 부를 측정한다. 너희는 내가 정신이 나가서 모든 것을 민준이에게 남겼다고 믿겠지. 너희는 틀렸다. 나는 빚을 갚는 중이다. 10년 전 비에 젖은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정신적인 거지였다. 나는 춥고 외롭고 공허했다. 7살 난 소년이 떨고 있는 나를 보았다. 그는 억만장자를 본 것이 아니다. 그는 오직 한 인간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하나뿐인 옷으로 나를 덮어주었다. 그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내 돈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빚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나의 분노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부서진 장난감 버스를 내게 내주었을 때 갚아졌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그날 그는 내게 가장 가난한 주머니 속에도 가장 풍요로운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내가 냉소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인간으로 죽지 않도록 나를 구해주었다. 그는 내게 가족을 주었다. 그는 내게 10년간의 웃음소리와 소란스러움과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유산을 남긴다. 이것은 작은 교환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게 내 영혼을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편지를 접었다. 그는 민준이를 쳐다보았다. 민준군.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이것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벨벳 상자를 건네기도 전에 유일한 딸인 김수진이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그의 친자식이에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김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저놈은 그냥 관리 직원의 아들일 뿐이라고요. 민준이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그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김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장남 김준석이 화를 내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가난하고 탐욕스러운 어린 놈에게 조종당한 거야. 그만하세요. 문가에서 박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안으로 걸어 들어와 아들 곁에 섰다. 회장님은 제정신이셨습니다. 박재민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저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밥을 먹고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요?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준석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차남 김민규가 차갑게 말했다. 소송하겠어. 이 유언장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 유언장은 최고 변호사 5명이 작성했고 3명의 독립적인 증인이 참관했으며
김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온전한 정신 상태임을 증명하는 영상 확인까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침묵 속의 분노를 안고 방을 떠났다. 변호사는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넸다. 민준이가 그것을 열었다. 깨끗하고 하얀 실크 위에 낡은 장난감 버스, 엄마의 희망이 놓여 있었다. 김성호는 그것을 10년 동안 간직해왔다. 그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는 보석 세공인에게 부탁해 잃어버린 바퀴를 순금 조각으로 교체하기까지 했다. 민준이는 버스를 집어들었다. 조용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대저택을 생각하지 않았다. 수조 원의 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뒤에서 들리는 분노 섞인 외침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친구만을 생각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참을성 있게 옆에 앉아 도와주던 그 무뚝뚝한 노인 말이다. 민준이는 정원에서 막 들어온 박재민을 향해 걸어갔다. 박재민은 그를 꽉 껴안았다. 그분은 좋은 분이셨다, 민준아. 박재민이 속삭였다. 그저 겉옷이 필요하셨던 것뿐이야. 민준이는 손에 든 버스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겉옷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성남시가 2023년을 맞이했을 때 박민준은 25살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신발이 다다른 마른 소년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많은 사람이 그가 물려받은 재산으로 요트나 슈퍼카를 사고 화려한 파티를 즐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물려받은 부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는 김성호의 대저택을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시켰다. 한때 고립과 의심을 상징했던 그 대저택은 이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가 되었다. 수년 전 테스트가 진행되었던 마호가니 서재는 더 이상 육중한 권력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빛과 책, 그리고 어린 꿈들의 간절한 속삭임으로 가득 찬 어린이 도서관이 되었다. 방 중앙에 정성스럽게 보존된 유리 보관함 속에는 금색 바퀴가 달린 장난감 버스 엄마의 희망이 서 있었다. 그 옆에 황동판에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불안,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운 사람, 김성호를 기억하며 어느 조용한 오후, 민준이는 도서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구석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유리 보관함 속에 버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마음에 드니 민준이가 소년 옆에 앉으며 물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뻐요. 바퀴가 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맞아. 민준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버스가 예전에 이곳 주인이었던 할아버지에게 전해졌을 때 바퀴가 3개뿐이었다는 걸 알고 있니? 낡고 부서진 상태였단다.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그걸 받으셨어요?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가장 완벽한 선물은 아니기 때문이란다. 의미가 담긴 선물이 진짜지. 그 버스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준 거였거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란다. 소녀는 민준이를 올려다보았다. 그걸 드린 소녀는 누구였어요? 민준이는 추억으로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긴 이야기란다. 짧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노인과 그 노인이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게 도와준 소년의 이야기야.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민준이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 수 있다는 걸 안단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떻게요? 어려울 때도 친절을 베푸는 거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말이지.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더욱. 소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볼게요. 그거면 충분하단다. 민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년이 다른 아이들과 놀기 위해 달려가자 박재민이 도서관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제 46살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충만해 보였다. 그분 생각을 하고 있었니? 박재민이 아들 옆에 앉으며 물었다. 매일요. 민준이가 인정했다. 그분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박재민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웃고 있는 아이들. 한때 차가웠던 벽은 이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아, 박재민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실 거다. 너는 그분의 선물을 받아서 100배로 불려놓았잖니. 민준이는 유리 보관함 속에 버스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저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말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말이에요. 밖에서는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장미 정원은 만개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김성호의 대저택은 더 이상 의심과 공포의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소년, 겉옷 하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단순한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 추운 건 추운 것이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김성호와 박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진실을 상기시켜준다. 친절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는 사실이다. 모두가 무언가를 가지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김성호는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었다. 하지만 그는 한 아이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겉옷 한 벌, 다정한 말 한마디, 혹은 조용한 희생과 같은 작은 친절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것들은 가장 차가운 마음조차 녹일 수 있다. 베풀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인생은 돈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민준이는 자신의 성공을 돈으로 사지 않았다. 그는 친절을 통해 그것을 얻었다. 의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종류의 성공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친절의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